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1교시에는 교류 분석을 활용해서 대화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는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5가지의 마음 상태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보내지는 자극에 대해서 수신처에서는 그 자극을 받은 한 가지의 마음에서 또 다른 반응을 선택해서 이 자극을 준 발신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화 분석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간결하게 모양으로 분석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의 마음은요, 말과 행동을 대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표정, 몸짓, 자세, 말투, 비언어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지난 주차에는 저랑 같이 사진을 보면서 교류 분석에서 5가지의 마음 식별 잣대를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교류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혹시나 고객과 내가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 나의 대화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생각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혹은 내가 원하는 다른 자극이나 반응으로 바꾸어서 이 관계를 개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대화 패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대화 패턴을 어떻게 하면 사람과를 만났을 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고객을 만났을 때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A의 자아 상태를 가진 이성적인 고객입니다. 이 고객은 신중하고 침착하고 논리적입니다. 이 고객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정보를 바라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우리는 제공해 줍니다. 자극과 반응을 주고받죠. 그래서 A의 자아 상태로 전달을 자극을 하게 되면 A의 자아 상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극이 반응을 부르게 된다. A가 A를 부르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서비스 제공자가 지식 부족이나 잘못된 인식이나 혹은 표현 방법이 애매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고객에게는 불신감을 갖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대면에서 고객을 대하고 비대면에서 고객을 대할 때, 환자를 대할 때 우리는 A의 자아 상태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건행정학과에 왔잖아요.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떤 마음으로? A의 자아 상태로. 왜? 나는 차후에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정확한 정보, 충분한 정보를 침착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하면 나 역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자신감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자아 상태로 충분히 학습하시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자, 2번째 패턴 한번 살펴볼게요. 자주 일어나는 고객 대응 교류 방법입니다. CP의 자아 상태는 A의 자아 상태를 부르게 됩니다. CP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성적 부모의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원칙을 강조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고객에게 우리는 수용적이고 순응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고객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요. 고객님께서 가르침을 받고자 할 수도 있죠. 자, 고객님께서 원칙을 강조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원칙을 강조하고 권위를 내세운다면 아마 대화가 잘 이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이때 고객 응대 방법에서 활용할 때는 원칙을 강조하고 고객을 내세우는 권위를 내세우는 이러한 고객에게는 수용적이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응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P는 A씨를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자신이 특별하게 대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아마 CP는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사결정하는데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는 이 A씨를 가진 고객에게는 안심할 수 있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CP의 태도로 또 응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칙을 강조하는 고객에게는 수용적이고 순응하는 태도. 반면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힘들어하는 망설이거나 우물쭈물하는 고객 A씨의 마음 상태를 가진 고객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 있는 태도,
CP로 대응합니다. 그러니 CP는 A씨를 부르고 A씨는 CP를 부르고 서로를 부르고 있는 아주 친근한 관계이죠. 또 다른 대화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을, 우리의 환자를 염려하고 배려하고 따스한 마음을 가진 것은 모성적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모성적 부모는 고객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를 해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요구를 미리 헤아려 줌으로써 이해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으로 NP와 FC는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FC는요, NP를 부르고 NP는 FC를 부르고 있죠. 이러면서 서로 간의 자아 상태가 자주 주고받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세 번째 대화 패턴에 속하게 되고요. 또 다른 대화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FC는 FC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 자연스러운 대응은 단골 고객처럼 단골 병원에 자주 오는 사이가 되게 되면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친근함을 느낄 수 있죠. 병원에서도 물론 단골 환자, 단골 고객은 우리가 자주 만나면 간호사님, 누구누구님, 어머님 오셨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라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 그래, 내가 왔다,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FC가 서로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대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화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는 CP를 부른다. 부성적 부모는 부성적 부모를 부른다. 라는 거고요. CP는 보통 제3자에 대해서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대화 소재로 이야기를 하는 때 가장 자주 일어나는 패턴입니다. CP가 CP를 부를 때요. 혹시 어른들이 정치 이야기 하실 때 보셨나요? 정치인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를 공통 주제를 대어놓고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마음의 합은 맞아요. 하지만 제3자를 혹은 제3의 물체를 비난하고 있고 꾸짖고 있는 부분이죠. 혹은 이것을 가지고 나의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건 역시 CP는 CP를 부른다. 그렇게 해서 내가 비판하고 있는 인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CP의 반응을 유발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3의 인물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런 대화 패턴들을 우리가 다양한 대화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 자주 일어나는 대화 패턴이 A는 A를 부르고 FC는 FC를 부르고 CP는 CP를 부르고 이 외에 또 CP는 AC를 부르고 FC는 NP를 부르고 NP는 FC를 부르고 AC는 CP를 부르는 서로 간에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법칙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대화의 유형에서는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명교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상보교류는 나의 목적이 전달되는 것, 내 목적이 전달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연결할 의사가 있으면 상보교류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환자는 어디서 합니까? 라고 할 때 은행원이 오른쪽 창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A의 자아상태가 A의 자아상태를 부른다. 서로 주고받고 있죠. 계속 대화를 할 의사가 있으면 상보교류를 시도하시면 되죠. 그런데 똑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나는 대화를 계속 이어갈 의사가 없습니다. 이때는 교차교류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죠.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상보교류로 이어진다고 하면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의 대화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교차교류를 할 때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연결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안내장을 주면서 여기 있는 안내장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 나는 그러니 고객의 입장에서는 안내장을 보는 것보다는 직접 직원에게 듣고 싶은데 고객은 그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원이 안내장을 내밀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한테 그만 시키지 라는 듯한 어투, 이것이 바로 교차교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 라는 의사가 있을 때는 교차교류를 활용하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의료 서비스인으로서 교차교류를 잘 쓰시면 될까요? 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고객이 20명 있습니다. 마지막 고객은
우리 접수 코너에 오기까지 지금 30분 이상 기다려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그 설명을 일일이 해드리게 되면 안타깝게도 뒤에 있는 대기 고객은 업무 처리가 하기 굉장히 힘들고 불만이 점점점 야기될 겁니다. 이때는 대화를 중단할 의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여기 안내장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은 나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만 지금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 뒤에 있는 대기 고객이 너무나 많다. 전체의 만족을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소수의 극대화된 만족을 조금 줄일 수는 있다라는 것을 공유를 드려요. 하지만 서비스 현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상보 교류로 대화를 해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이면교류도 있습니다. 이면교류는 어떤 거였습니까?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 표현할 때는 상보교류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 속마음은 교차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건을 구매할 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명품관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 합니다. 하지만 나의 지금 행세는 명품이 내 몸속에, 그러니 내 옷이나 내 가방이나 하나도 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즉시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거죠. 어떤 기대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은 찾으시는 물건 있으십니까? 라는 걸 기대를 할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직원은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저 직원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훑지, 빠르게 스킵하지?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가방 가격을 하나 물어봅니다. 이 가방은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품질이 좀 좋지만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싸서 고객님 무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내가 살짝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입고 왔다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비싼 것이 품질도 좋다는데 이 정도는 제가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요. 그걸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는데. 자, 겉으로 보이는 표현만 다시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것은 품질은 좋지만요. 가격이 비싸서 좀 무리가 되실 겁니다. 자, 고객은요. 비싼 건 좋죠. 비싼 게 품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그걸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서로 간에 상보 교류로 주고받고 있지만 속마음을 한번 열어볼까요? 교차 교류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상보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이면 교류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 형편에 이런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있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가격의 품질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무리가 될 텐데요. 내가 이 정도도 못 살 줄 알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비싼 것이 좋겠지요. 그걸로 주세요. 그래서 이면교류는 마음속에 다른 마음, 이면성이 있는 대화를 할 때는 반응보다 말 속에 숨겨진 의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봐야 된다. 라는 것이 이면교류에 해당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면교류는 안 하시는 게 건강한 대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게 되면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스스로의 자기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면교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면교류를 사용하지 않지만 환자가 사용하는 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사용하는 말 속에 또 다른 이면성에 있는 말을 한번 풀어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상대방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알아보는 그 마음이 경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이야기 기억나지요? 경청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맞장구를 하면서 적극적인 경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대화까지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이면교류의 속마음 한번 볼까요? 부부나 연인 간에도 이런 대화들이 일어나기 할 겁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우리 얘기 좀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기, 나 사랑해? 라는 아내의 언어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혹시나 이 대화가 정말? 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혹은 아직 순수한 마음에 정말? 이라는 얘기가 들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보 나 사랑해? 이거 좀 사줘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이죠. 자, 우리 얘기 좀 해요. 이 마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끼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보자. 그 마음에는 내가 불만이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부엌이 일하기가 불편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부엌이 일하기 불편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이 말을 했어요. 엄마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보, 우리 이사 좀 가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쓰레기 봉투가 꽉 찼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잘 맞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머니께서 한 번씩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리수거해서 내다 버려. 그렇죠. 쓰레기 봉투 좀 버려줄래? 라는 뜻이죠. 자, 옆집 남편이 승진했대요. 우리는 이런 마음 안 먹도록 해요. 너는 언제 승진할래? 여보는 언제 승진할래? 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이명교류를 많이 쓰게 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줄이고 줄여다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남편의 언어, 우리 아빠들의 언어도 한번 살펴볼 수 있대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음식 솜씨가 최고야. 자,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외식하러 나가지 말자. 집에서 먹자. 나도 집밥 좀 먹고 싶다. 라는 뜻이래요. 자,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어. 라고 합니다.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라.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 절대 조심해 줄 수 있도록 합시다. 김 과장님은 장모님이 보약해 줬다는데 나도 처갓도 좀 보자. 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도 계시대요. 차가 오래돼서 돈 달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새 차로 좀 바꾸자 라는 뜻이래요. 오늘 어디 갔었어? 라는 이야기는 집이 더러운데 청소도 안 하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녔니? 라는 단어가 든대요. 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신 음식 솜씨가 최고야. 그런데도 외식을 나가요. 왜 겉으로 당신 음식 솜씨가 최고야 라고 했지만 와이프는 벌써 외식을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와이프가 오늘 외식하기를 원한다면 배우자가 외식하고 우리 가족들이 외식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가면서 나 오늘 조금 나가기 싫은데 가족을 위해서 지금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족도 고마워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본인도 이명교류 속에 있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아서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보다는요. 아빠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1시간만 쉬자. 아빠 쉴 때 말 안 걸어주면 좋겠어. 더 도움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그냥 패스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차가 오래돼서 새 차로 바꿨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번째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집이 오늘 더럽네? 같이 청소 좀 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시어머니의 언어래요. 우리 할머니의 언어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진짜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하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할머니들 이런 말씀 한 번씩 하시죠. 살아있을 때 효도해라는 겁니다. 할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면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전화 한 통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입맛이 없구나.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반찬 좀 맛있는 거 해달라. 라는 뜻이라고 해요. 너희 집엔 항상 빵이 있구나. 라는 이야기는 밥 좀 제대로 해 먹어라. 라는 뜻이래요. 딸이 키울 땐 예쁘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 든든하다. 라는 이야기가 과거의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래요. 저는요. 딸도 좋고 아들도 좋아요. 진심입니다. 저는 여학생도 좋고 남학생도 좋습니다. 애비가 요즘 힘들까 보다.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애비 보약 좀 해줘라 라는 뜻이래요. 다른 마음가짐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연애할 때 상대방이 이런 얘기하면 집중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요. 어머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자, 연애를 할 때도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작업할 때 쓰는 말입니다. 썸을 탈 때 쓰는 말이에요. 썸을 타다가 연인으로 발전하려고 할 때요. 어머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당신 눈에 하늘의 별을 훔쳐서 넣으셨으니까. 닭살이 생겨요. 동전 좀 빌려주시겠어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꿈에 그리던 여자를 만났다고 전화를 하려고 그런데요. 요즘 스마트폰도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응급처치 할 줄 아세요? 당신이 나의 심장을 먹게 했대요. 셔츠 상품 좀 보여주시겠어요? 천사표인지 보려고요. 경상도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정말로요.
서울에 있는 경기도 쪽 남성들은 정말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애할 때 하는 말도 때에 따라서는 이명교류로 일어나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가장 좋은 대화는 상보로 시작해서 상보로 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을 전달할 때 상대방의 목적을 빨리 이해하고 대화를 연결하고 하고요. 상대방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혹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 상태로 나의 수신처로 보냈는지를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수용을 하고 솔직하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말에 오케이, 오케이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 지난번에 대화의 방법 중에서 I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느낌은 이래 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의 말도 인정, 나의 말도 인정해달라. 너의 말을 수용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나의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준다. 이것이 바로 상보교류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교차교류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교차교류는 목적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차교류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교차교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다니는 걸 그만두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인간관계가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상보교류가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교류를 많이 쓰시게 되면 사실은 직장생활도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교차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내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지금은 학생이긴 하지만 교차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보고 반성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생산성이 없는 상보교류가 계속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보교류가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황을 두고 제3자를 두고 내가 하고 있는 비난이 맞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는 험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서는 상보교류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해 볼게요. 두 명의 친구가 한 명의 친구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친구는 서로 간에 맞제 하고 계속 상보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화가 생산성이 있나요? 아니요. 비생산적이죠. 또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때는 대화가 그만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는요. 생산성 없는 상보교류가 계속될 때는 교차교류로 그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네가 하고 있는 것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면요. 미안해. 급하게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오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안해.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돼서 갔다가 와서 얘기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 혹은 카톡으로 계속 생산성 없이 상보교류가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대화가 우리는 요즘 온라인 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너무나 생산성 없이 상보교류가 계속 이어질 때는 나는 그만두고 멈추고 상대방에게 멈춤의 전달로 교차교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려요. 나의 입장이나 최종 결과를 생각해서요. 혹은 상대방의 입장이나 최종 결과를 생각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마무리를 꼭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교차교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명교류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이명교류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것은 아닐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고 대화가 잘 원만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속마음에 있는 숨겨진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상대방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려면 이명교류는 단절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명교류는 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2교시에는
기본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교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고객 응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부교류, 교차교류, 이명교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들의 대화 방식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3교시에 뵙겠습니다.